채널A의 저녁을 책임지는 정치 시그널 라이트,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정치권의 이슈를 정리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해찬, 김진욱, 이기인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가 두 가지 키워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대망론인데요. 이 사람 정말 대선에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현 시점에서 몇 % 정도 될지 그 수치를 좀 써주시면 되거든요. 바로 들어갈까요? 바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면 저희 채널A 뉴스 보도를 보고 오셨겠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얼마 전에 통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나갈 건지를 좀 궁금해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또 두 사람이 통화하기 전에 참모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유력 대선 후보라고 또 소개를 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좀 생겼다 이런 얘기인데 숫자들을 좀 쓰셔가지고 돌려주세요. 네. 어떻게 된 거죠? 찌찌뽕. 네, 와. 부분은 49%로 똑같이 쓰셨고 약간 비슷한 의미를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0%인데 0%부터 혼자 쓰셨으니까 0%? 역시 가능성 전혀 없어요? 여야가 극명하게 갈리고, 예. 네, 이 보수와 진보가 극명하게 갈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여당이 있나요? 여권. 범여, 예. 편이 걸렸네요. 범여. 네. 범여권. 시작부터 싸울까요, 우리? 죄송합니다. 예. 아니 저는 0% 여야 한다고 봐요. 아하. 왜냐하면 예. 대통령 권한 대행이잖아요. 그러면 두 달 동안 국정을 관리하고 대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정치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해서 있는 자원 없는 자원 이건 거의 나라의 기둥뿌리 뽑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힘이 민주당을 최근 가장 강도 높게 비판한 게 한덕수 총리 탄핵이었어요. 그래놓고 이제는 대선 주자로 영입한다는 건 국힘에서 셀프 탄핵시키겠다는 뜻이잖아요. 차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탄핵은 아니고 차출 아닐까요? 전 정말 결과적으로 똑같으니까 네. 이런 이야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기들끼리 한덕수 출마 요청 서명하는 연판장 돌리겠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뭐 다른 라디오에서도 하고 페이스북 글도 남겼는데 네. 진짜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정 운영과 헌재 재판관 임명이라는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보수가 언제까지 자꾸 이 보수 울타리 바깥에서 어떤 철학과 애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을 그냥 조금 커리어 좋고 인지도 높다고 기웃거리면서 데려와야 되는가.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이 당 안에서 사람 잘 키워요. 정말 자격 미달이고 뭐 저런 사람이 싶은 사람도 민주당에서 한 10년 활동하면 국회의원 배치 주더라고요. 이거 약간 돌려가기인가요? 아니요, 저 제 네. 칭찬입니다. 네. 진심어리 인정입니다. 칭찬으로 들리지 근데 않는데요.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뭐 다른 사람 여기 이번엔 이 사람 이번엔 저 사람 저번에 저 사람 매번 새 인물 찾는 거. 거기 이제 한계가 직면했다. 네. 안에서 사람 키울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가장 좀 보수적으로 쓰셨습니다. 범여권에 있는 장해찬 최고가. 두 분은 49%인데 차례대로 왜 49%를 쓰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정치권에서 51%를 쓰면 100%라고 읽는 거고 49%라고 쓰면은 0%라고 읽어야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봤고 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이 나 안 할래요 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본인이 그만큼 본인의 몸값을 올려놓고 싶을 거기 때문에 뭐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또 요구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 같고 네. 해주세요. 예. 그런데 매몰차게 난 못합니다 라고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간만 끌고 가다가 네. 지금 한덕수 총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오늘 기점으로 딱 23일 남았어요. 5월 3일까지 이 공직자 사퇴 시한이 있기 때문에 더 오래 끌고 가고 싶어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한덕수 권한 대행이 어쨌든 보수의 지금 보수 정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뭐 여당이 없으니까 국민의힘이 다음 주부터 레이스에 들어가잖아요. 경선 레이스에. 네. 그 레이스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스탠스로 나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계속해서 이렇게 연기는 풍기면서? 풍길 네. 것이다. 네. 왜? 그래야 지금 그 소위 이 보수 정당 국민의힘의 경선 흥행에 일정하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긴 해요. 보수 그래- 주자로서
이 사람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여지를 남겨두는 그게 이제 식으로. 오늘 중앙일보나 이런 데서 나온 네. 이 한덕수 총리가 무소속 출마를 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준 거예요. 지금 네.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총리를 꽃가마 태워서 모셔갈 일은 없고 그렇죠. 그렇게 네. 모셔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는 지금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어느 정도 그냥 나갈 수 있는 여지만 남기고 있어도 보수에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스탠스는 취할 것 같습니다. 예. 이기인 최고도 뭐 비슷한 생각으로 49를 쓰신 걸까요? 네, 저도 뭐 들어보니까 상당히 비슷한데, 네.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과반을 넘지 않는 숫자이니까 49%를 한번 써봤고요. 사실 아무리 외교적으로 통이라고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잘한다 하더라도 계엄을 선포했었던 대통령의 총리 출신으로서 정치에 등판한다면 그게 사실 받을 수 있는 표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총리 분께서 직접 알고 계실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출마의 가능성이 높지 않는 거라고 좀 보고, 이 49라는 숫자가 사실 뭐 과반을 넘지 않는 의미도 있지만 한덕수 총리가 1949년생이실 겁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47년생이라고 들었는데. 9년생으로 네. 이렇게 네이버에 나오더라고요. 바로 한번 검색해 볼 테니까 이게 얘기를 저희가 좀 젊은 나이가 해주시죠.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정치를 시작해도 사실은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나이인 만큼 네.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본인이 이제 이 총리직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여러 중복된 인터뷰를 하신 분이거든요. 예. 근데 굳이 정치권에 들어와가지고 남은 여생을 보낼 것 같지는 않은 생각에 않다라는 49년생 의미로 맞네요. 네, 네. 이렇게 49%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얘기를 좀 들으면서 뭐 추가로 좀 궁금한 것도 생겼는데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는 얘기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유력 대선 후보라고 소개를 받았다 보니까 좀 호감을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뭐 영어도 좀 잘하고 분위기가 좀 화기애애하게 흐르다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보였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김진욱 대변인이 얼핏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슬슬 나오는 얘기가 빅텐트론이잖아요. 당내 경선은 어쨌든 시작이 됐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당장 그만두고 경선에 뛰어들 수는 없다 보니까 향후에 그래도 그만두고 외부에서 주자로 뛰다가 뭔가 단일화를 하는 그런 모습? 뭐 이런 빅텐트론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럼 국민의힘 경선은 참여 안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현실적으로 사실 등록이 불가능하고 황우여 선관위원장도 꽃가마 모실 수는 없다고 말했고, 그럼 국민의힘의 후보는 5월 3일에 아마 결정 날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직을 사퇴하고 무소속 신분인 상태로 빅텐트를 꾸려서 국민의힘의 경선으로 확정된 후보와 원샷 경선을 해야 된다는 건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그때까지 꾸준히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주요 여론조사에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잡히느냐, 많으냐. 네. 근데 정치권에서는 다 한덕수 하는데 뭐 갤럽이나 MBS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경선 뭐 4인방이 됐든 최종 2인이 됐든 그런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한참 낮은 지지율이 나온다면 한 총리가 무리하게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사퇴할 동력 자체가 안 생기는 것이고요. 권한대행의 주요 임무가 대선 관리라는 말씀도 드렸잖아요. 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 일각의 불신이 높기 때문에 노태양 위원장도 얼마 전에 특별 입장을 냈고 선거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될 책임이 행정부 수반에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와도 사실은 무책임하다는 말을 듣는데 한 달 뒤에 선거 한 달 앞두고 저 원샷 경선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면 한덕수 총리를 평소에 좋게 보고 존경해왔던 저 같은 사람도 야 이건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총리가 훌륭한 관료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수 진영에서 참 매력적인 인물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선거 출마를 저울질하기에는 시기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리고 설령 한덕수 없을 때 국민의힘이 불리해진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당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저는 국정 운영과 정부의 행정 절차에 이 내부 정치 때문에 피해를 끼치는 일은 안 하는 게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더 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계속 부정적이신 것 같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설 저는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계엄 거의 직전에 총리 공간 찾아가서 식사도 하고 그랬어요. 불러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한덕수 총리를 되게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우리 사회에 몇 안 되는 어른이
정치에 휩쓸려서 그 마지막이 아름답지 않을까봐 오히려 한 총리를 더 걱정하는- 존경하고 걱정하는 네. 마음에 이건 아니다. 이게 한 예. 총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의 일군의 뭐 정치인들이 자꾸 이렇게 흔들고 바람을 만들려고 하는 게 예.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한 좀 공세를 높이시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대권에 대해서도 뭐 꿈을 꿔선 안 된다 이런 식의 목소리를 내시는 것 같은데 좀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얼토당토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얼토당토도 안 하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출마를 하신다. 오히려 저는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네. 차라리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 12.3 비상계엄뿐만 아니라 이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로서 3년 동안의 임기를 직접 한번 평가를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뭐 많은 분들이 한덕수가 아니라 한독수다. 독수다. 네, 굉장히 강해졌다. 네. 아. 독해졌다. 입에 독해졌다. 입에 독을 품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 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모습이 국민의힘 쪽에서 봤을 때는 아이고 잘한다라고 하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시즌2일 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같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12.3 비상계엄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하면서 결정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되어야 할 야당을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이유로도 회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거기에 그런 상황들이 올 때까지 가장 큰 역할은 누가 했을까? 저는 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가장 큰 책임은 총리에게 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결심을 좀 단단히 가지시고 네. 출마를 좀 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한번 평가를 직접 윤석열 직접 정부에 대한 받아보는. 평가를 직접 받아볼 수 네. 있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이기인 최고는 뭐 더 할 말 있으신가요? 사실 빅텐트론이라는 게 예.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저희 개혁신당도 이 작년 설 때였나요? 빅텐트론에 한번 현혹돼가지고 합당을 한번 했다가 제대로 한번 못을 현혹돼서 먹어본 적이 네네.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단일화하거나 당대당을 합치거나 빅텐트를 치면 그게 명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실시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목도했었던 혹은 목도했을 한덕수 총리가 무소속으로 나가가지고 빅텐트 쳐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대선에 나가겠다? 이건 좀 엄두가 안 납니다. 짐작이 안 가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나갈 건가라고 한 것에 있어서 막 한덕수 총리가 고무된 것은 아닌 것 같고 호사가들 내지는 국민의힘 중진들이 이거 봐라.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평가한다라고 좀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여야 공이 모든 후보들을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관세 정국에서 보편관세 10% 매기고 잠시 유예하고 있는 지금 중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어떤 지도자가 협상에 나설 것인지를 주목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라 다른 여야 후보들도 마찬가지로 평가의 대상일 거거든요. 그렇게 큰 유의미한 평가는 아닐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지금 협상 당사자로 통화를 했으니까 뭐 궁금한 것도 물어본 것이지 정말로 이제 이 사람이 대선 주자네라고 해서 물은 건 한덕수 아닐 총리의 것이다. 개인에 네. 대한 어떤 호보다는 총리가 지니고 있는 그 직위에 대한 의문인 거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자연스럽게 벤스 부통령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냥 부통령이니까 총리니까 출마하느냐라고 물어본 거지 한덕수 총리는 정말 유력해가지고 그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물어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이 사람 유력한 한국의 대선 후보입니다라고 소개를 했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당신에 대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씩 흘러나온다는 것 자체로도 뭔가 이렇게 한덕수 대망론을 띄우는 세력이 분명히 좀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있겠죠. 그리고 원래 정치인의 출마가 오롯이 본인의 선택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고 네. 주위 참모들과 지지하는 분들의 열망이 커지면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통화하는 상대가 2달 임기의 대통령 권한 대행일지 아니면 차기의
나와 함께 중요한 한미 뭐 관세나 무역 협상, 방위비 협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대일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언급이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네. 어쨌거나 중요한 건 지지율이에요. 예. 여론조사가 뭐 믿을 수 있니 없니 무용하니를 떠나서 우리 언론이 일반적으로 공신력 있다고 평가하는 몇 가지 여론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특정 업체들의 여론조사에서 아직까지 한덕수 총리가 유의미하게 잡히고 있지는 않아요. 후보에 넣는지 안 넣는지는 모르겠는데. 갤럽 같은 경우는 포함된 조사가 주간식이기 없으니까. 때문에 아, 네네, 그건 그쵸. 그냥 많은 사람들이 부르면 퍼센테이지가 잡혀요. 그런데 사실은 대망론이 형성될 정도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후보 넣어라 마라 안 했는데 갤럽 기준으로 20% 30% 가면서 도저히 이건 대선에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때와 비교하면 한덕수 총리의 대망론은 솔직히 말하면 정치권에서 여의도에서 만들고 있지 아직까지 국민 전반으로 퍼져 있지는 않거든요. 아니, 냉정하게 말해서. 아직 국민 저도 여론이 동감해요. 네. 확산된 건 그렇게 아니다. 무르익진 않았어요. 그래서 네. 지금 단계에서 이 짧은 시간에 정치 공학적 움직임으로 이게 과연 여론조사에서 5% 10% 올라가서 나중에 이제 여론조사 10%가 나오면 빅텐트 안 치면 안 돼요. 예. 그때는 뭐 원샷이든 투샷이든 무조건 해야 돼요. 선거 승리를 위해서. 빅텐트는 안 됩니다. 근데 네 이제 그까지 과연 오를 수 있겠는가가 문제인 거죠. 우리 장해찬 그 전 최고께서 정말 핵심적인 부분을 지적해 주셨다고 좀 봅니다. 네. 일단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갤럽의 여론조사가 나오는 날이에요. 거기에 일단 이름이 잡히는지를 일단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처럼 이렇게 며칠상간에 특히 국민의힘의 지도부까지 나서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출마 가능성을 띄우고 오늘은 또 국민의힘의 호남권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출마 촉구도 뭐 하셨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쯤이면은 몇몇 언론사들은 이름을 넣고 돌려볼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게 아마 이번 주말까지 나올 겁니다. 저는 이 그 한덕수 대망론이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는 생물로 자라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하루 전 이렇게 그 뭐 일장 춘몽 같이 네. 아니면 화무 11홍처럼 이렇게 꽃이 폈다가 바로 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지는 요번 주말 지나고 다음 주 초 되면 알게 된다. 뭐 너무 급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까요?라고 묻지 않아도 이번 주말이 지나는 다음 주 정도 되면 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분명한 성적표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이번 주 후반부터 해서 여론조사들이 나오면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확정된 국민의힘의 경선 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16일에 1차 경선에 참여할 후보자들을 좀 추린다고 하고 지금 후보들이 뭐 출마하겠다는 사람들 추가로 더 등장을 하고 있어서 10명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22일에 4명을 선출할 예정인데 이게 1차 경선에서는 100% 국민 여론조사로 후보를 추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차 경선까지 가게 되면 마지막에는 2명으로 줄인 다음에 이게 결선 투표 가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당 사상 처음으로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한 거긴 한데 4명으로 추려지는 과정에서 1등 주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추리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100% 민심 국민 여론조사로 4명을 압축하지만 그 역시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네. 사실 제가 국회의원 경선 해보고 경험이 있잖아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되면요. 국민 여론조사랑 당원조사랑 거의 똑같이 나와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대상으로 여론조사하는 거니까 그게 당원들의 민심과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예. 이게 저도요. 제가 국회의원 경선 승리했을 때 결과를 보여주잖아요. 당사자들한테는. 제가 당원에서 이긴 수치랑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긴 수치가 소수점 뒤에 떼면 다 똑같았어요. 그리고 지난번 전당대회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승리할 때도 당원 수치랑 국민 여론조사 수치랑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왜 당원 비율을 안 넣어주느냐라는 전통 지지층의 불만이 있지만 역선택 방지 조항이 안 들어가면 막 출렁거려요. 네. 유승민이 1등 했다가 이 난리가 나요. 예. 근데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면 전통 지지층 당원 민심 그대로 가서 이건 사실상 일종의 어떤 절차적 요식 행위인 거고 결국에는 전통 지지층의 어떤 주된 정서가 가장 중요해지는데 결정적 변수는 결선 투표제입니다. 네, 결선 투표제. 만약 4명이서 하면요.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반대하는 쪽 파이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2, 3, 4등으로 표를 나눠가지고 탄핵 찬성했던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이 4자 경선에서는 발생을 해요. 네. 그런데 과반이 안 돼서 1, 2등 가지고 다시 하면 탄핵 반대 세력의 파이가 자연스럽게 합쳐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탄핵 찬성 입장을 가진 후보들은 지금의 지형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결선을 뚫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흥행을 위해서 결선 투표제를 넣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분석을 하면 탄핵 찬성 스탠스를 취하는 후보들에게는 최종 후보가 되기 굉장히 어려운 하나의 허들이 더 생겼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인 경선에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이 1, 2위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2등 안에 들까 말까도 지금 조마조마한 아. 상황이고 제가 오늘 네. 아침에 오세훈 시장 쪽 핵심 참모와 어떻게 통화를 했는데요. 네. 사실은 오늘 아침까지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이 2인 경선을 되게 반대했거든요. 이게 본인들한테 불리하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2인으로 갔을 때 탄핵 반대 진영이 뭉칠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 쪽 핵심 참모가 이 말 하더라고요. 2등도 못할 것 같은데 왜 화내는지 모르겠다. 아, 못 들어갈 텐데 결선 못 갈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이게 뭐 당내 전반적 분위기인 예. 것 같습니다. 지금 나머지 두 분 얘기를 듣기 전에 저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약간의 그 전체적인 여론과 또 이 국민의힘의 경선 룰을 적용했을 때 여론을 좀 알 수 있는 여론조사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일단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는 이번에 룰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게 되면 이렇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아니게 되니까 먼저 전체 조사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는 유승민 전 의원의 약진이 좀 두드러지는데 김문수, 유승민,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이런 순으로 가요. 저렇게 되면 4명까지 자르면 오세훈 시장이 못 들어가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1, 2위 주자라고 하면 김문수, 유승민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저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국민의힘 경선 룰에서는. 전체 조사니까. 네. 그러면은 이번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서 국민의힘 경선 룰과 비슷한 지지층과 무당층만 합했던 조사를 살펴보면 김문수 전 장관이 가장 높고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이런 순으로 내려갑니다. 뭐 저 얘기대로라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오세훈 시장 쪽에서 2등도 못할 것 같은데 뭐 이 말이 조금 적용이 되는 건가요? 저 뭐, 조사상으로는? 어쨌든 뭐 1%지만 그런 차이가 나오고 예. 저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되면 보시는 것처럼 전체 조사 대비 강성 보수 성향이라는 김문수 전 장관 지지율이 또 많이 올라가잖아요. 많이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통 지지층이나 전통 당원들에게 어떻게 구애하느냐가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는 대단히 중요해지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오세훈 시장의 최근 가장 주목되는 발언은 한 종편 인터뷰에서 나는 탄핵 소추에 찬성한 거지 탄핵에 찬성한 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경선을 염두에 둔 발언인 거죠. 이 역선택 방지 조항 등이 들어갔을 때 탄핵을 대놓고 찬성하게 되면 파이가 굉장히 작아진다는 걸 오세훈 시장도 인지했기 때문에 조금 앞뒤가 안 맞고 이상하긴 하지만 소추는 찬성인데 탄핵은 난 찬성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근데 대체? 뭐 심판은 받아야 되지만 네. 심판 결과에 찬성한 건 아니다. 뭐 그런 심판 말. 한번 받아보시죠, 네, 였지. 뭐. 결과는 난 모르겠고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옹호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은 궁색한 변명을 해야 될 정도로 저 조항이 적용됐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찬성 그룹이 가져가는 파이가 그만큼 더 적어진다는 게 객관적 지표로 방금 보여주신 그래프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저렇게 4명에서 2명으로 좁히고 다시 최종 후보를 뽑는 방식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김진욱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이 룰대로라면 누가 제일 유리할 것 같으세요? 이 룰대로 한다면 김문수 전 장관이 가장 유리한 건 맞죠. 네. 김문수 전 장관이 그동안 그 국민의힘 보수 지지층에게 보여줬던 모습들 그리고 12.3 비상계엄이 있고 난 이후에 줄곧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한 지지가 계속 1등을 달려왔던 그런 상황들을 보면 그리고 지금 이제 당의 전체적인 지지율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그리고 지난 12.3 비상계엄이 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받던 동안 소위 반탄파라고 해서 이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과연 당에 얼마나 될 것이냐 했을 때 가장 많은 숫자가 모였던 게 그때 각하 탄원서 썼을 때예요. 네. 그때 현역 의원 80명이 서명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108명 중에 80명이라는 뜻은 3분의 2도 넘는 4분의 3의 숫자예요.
그 4분의 3의 숫자가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 이거 내고 있다면 아무래도 그 대표 선수인 역할을 하는 김문수 후보가 가장 유리한데 저는 이제 여기에 하나의 가능성을 좀 더해 본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안고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일정하게 선을 긋고 가야 대선을 치를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그 국민의힘 안에서 나오는 두 가지 양론 아닙니까? 네. 소위 이 찬탄파와 반탄파의 그 대표적인 역할인데 네. 그랬을 때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안고 가는 게 정말로 그동안은 필요했어요. 왜냐 헌법재판소의 상황을 보니 헌법재판에서 잘하면 기각 내지는 각하도 끌어낼 수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힘을 모으는 게 유리하다라고 봤는데 네. 이젠 대선 국면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네. 앞에 이제 명확한 상대가 있잖아요. 민주당의 후보.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가장 유력한 후보 아닙니까? 네. 그럼 이재명을 과연 누가 꺾을 수 있어? 어떻게 꺾을 수 있어? 또다시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를 만들 거야? 이거는 안 되지. 네. 라고 했을 때 또 다른 또 다른 선택을 할 선택. 수 있다. 그래서 네. 지난 그 작년 전당대회 때 보면 한동훈 그 전 대표가 4월 총선에서 참패를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 뒤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다시 당심 민심에서 공이 62, 3% 정도씩을 얻어올 수 있었던 근간은 무엇인가? 네. 당을 바꿀 수 있다? 또 상대인 이재명과 맞서 싸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믿음이었던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나중에 그 윤한 갈등이 너무 깊어지다 보니까 원망을 받은 부분도 있지만 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줘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라는 생각들도 있을 수 있다. 어디까지나 지금은 네. 이제 뭐 저희가 그쵸. 그냥 추측하는 네. 거니까. 이제 막 시작이니까. 네네. 이긴 최고께는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에서 출마를 선언했는데 네. 일단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음흠. 또 계엄과 줄탄핵을 좀 싸잡아서 비판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이제 윤석열, 이재명 동시청산론이 좀 떠오르게 하는 뭐 이런 스탠스를 잡은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이런 전략은 좀 앞으로의 경선 과정에서 잘 먹힐 거라고 보시나요? 경선 과정뿐만 아니라 본선에 가서도 먹히지 않을 전략이죠, 사실은. 그런가요? 지난 총선에서 네. 이조 심판론 띄웠다가 사실 총선에서 대패한 게 한동훈 대표 호였잖아요. 근데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물론 심리적으로는 청산해야 된다는 심리가 국민들께 있다라는 걸 알고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계엄까지 거친 국민의힘에서는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말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마저 심판을 당해야 될 국민의힘이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네. 누가 납득하고 국민의힘에 표를 줄 수 있겠는가. 네. 그리고 뭐 무슨 뭐 서태지 얘기하면서 시대교체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 서태지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33년 전에 데뷔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20대라고 따진다면 송대관, 남진, 나훈아 같은 사람을 들먹이는 것과 요즘에 똑같은 거예요. 20대들은 서태지 누구지? 뭐 이럴 것 같기도 그러니까요. 한데요. 네. 근데 시대교체의 아이콘을 서태지라고 들면서 이제는 시대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젊은 사람들한테 먹힐 메시지였나. 네. 시대교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시대교체의 상징적인 아이콘을 들먹이면서 시대교체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 본인만의 어떤 명확한 비전, 국민들을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사고들을 잘 이야기해서 아 시대교체가 됐구나라고 느낌을 줘야 되는 것이지 네. 그냥 갖다 쓴다고 해서 시대교체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뭐 서태지의 시대유감이라는 노래 막 얘기하면서 가요 사전심의위원회 폐지된 것도 뭐 그걸 계기로 자유주의 정당으로서 우리가 검열이나 문재인 정부 때를 떠올리면서 바꿔야 된다는 것을 내밀든가. 근데 그냥 서태지는 시대교체의 아이콘이고 내가 그 비슷한 시대교체의 어떤 상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 상당히 좀 기성스러웠다라고 네.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기성세대 같았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충성심인데요. 두 번째 질문 바로 드릴게요. 오늘 정치 시그널에도 출연을 했었던 이철우 경북지사가 어제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선언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람을 쓸 때 충성심만 보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또 뭐 한동훈 전 대표냐 정영식 재판관이냐 이렇게 여기 저격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왔는데 질문은 드릴게요. 사저정치가 현실화된 것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발언들이 전해지는 상황에 대한
세 분의 의견을 써주시면 됩니다. 일단 뭐 윤 전 대통령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이 이철호 지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김문수 전 장관도 장관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통화를 했더니 잘해보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전달을 해줬고 또 심지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관저에서 만났을 때 나라를 위해서 역할을 해달라면서 출마를 권유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쓰신 분이 이기인 최고이신 것 같은데 뭐 김진욱 대변인 먼저 여쭤볼까요? 예.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두 개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하나는 탄핵의 강이고 하나는 두 번째는 윤심의 윤심의 강. 강인데 윤심의 강이라는 게 지금 곧 사저 정치 같은 거예요. 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통화를 받았다. 격려를 받았다. 뭐 많은 말씀을 들었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실제 그 효과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지금 다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가서 또 한 말씀씩 듣고 와서 네. 그 얘기를 말씀을 하고. 바깥에 나와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사저 정치를 하겠다라고 의지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사저 정치는 시작이 되었고 그런 것이 윤심의 강으로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 계속해서 흐를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하지만 건너야 할 강이다. 이렇게 그렇겠죠. 보시는군요. 이기인 최고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과거 발언을 쓰신 거죠? 윤 그렇죠. 전 대통령의.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정신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또 그분이 결국 대통령까지 올라가게 된 계기인 거잖아요. 저 말 때문에 알게 됐죠.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직 내지는 국민에게 충성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명징하게 줬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 거듭났다고 좀 보는데 이제 너무나 변질되신 것 같아요. 네. 충성심만 모르겠어요. 보다, 정말 이렇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릅니다. 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한 전언이라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실이라면 본인을 부정하는 말일 것이겠죠. 네. 저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적어봤고요. 충성한다라는 건 사실 이번 계엄 국면에서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는 정말 충성파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근데 그 계엄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우매한 판단을 한 것도 있지만 계엄에 대해서 계속 비호하고 잘못된 그 정보를 줬던 것이 김용현 장관과 그 측근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충성을 잘 받아봐야 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성이라는 어떤 뜻을 왜곡해서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해찬 최고는 정치는 계속할 거다 이런 전망을 쓰신 걸까요? 네, 저는 뭐 탄핵당한 대통령이라 해도 정치적 발언을 할 자유가 있죠. 예. 그건 헌법에서 규정된 기본권이잖아요. 그리고 정치라는 게 꼭 출마해서 선거에 나가고 뭐 당선되고 낙선하는 것만이 정치가 아니라 네.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각자의 의견을 밝히는 것도 정치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사저로 옮겨서 어떤 식으로 행보를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한 메시지를 내면 거기에 대해서 환호하는 층도 있을 거고 또 비판하는 층도 있겠죠. 네. 그 모든 걸 감당하면서 가는 건 오롯이 정치인과 지도자의 선택이고 예. 다만 정치 참여 행위나 정치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터부시 되거나 뭐 그 자체가 비판받을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이를테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위한 공언을 낼 수도 있는 거고 네. 또는 보수 진영을 위해서 이런 사람을 기용해야 된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때그때마다 메시지가 달라지는데 전직 대통령이고 뭐 헌재에서 탄핵이 되었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우리 사회의 원로 역할을 하면서 굵직한 고비마다 또 국민 통합을 위한 메시지 내고 모든 보수진영 정치인들이 대구에 있는 사저 찾아가서 예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에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진 않고요. 다만 이 충성심이 중요하다는 발언은 무조건 맹목적으로 사람에 충성하라는 뜻이 아니라 네. 조직과 공당과 정부에 대한 애정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높은 직위에 차지하게 됐을 때 그 당내 갈등과 당정 갈등으로 당과 정부가 폭삭 망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최소한 본인이 속한 진영 그리고 본인이 몸담은 정당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은 필요하다. 그 로열티가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자기 성찰적 조언이라고 생각해서 예. 그걸 또 너무 안 좋게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게 반박은 아닌데 네. 사실 저희가 바로 잡아야 되는 건 이게 사저가 아니라 아직도 관저. 아직은 관저. 네. 네. 내일 내일 나갈 사저로 힘들거든요. 들어가니까. 지금 며칠 됐죠? 지금 7일째. 일주일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물론 파면된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야박하게 너무 빨리 나가라고 하는 것도 좀 너무하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도 아는데 그러면 이제 본인이 어떻게 했는가를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이전하겠다고 용산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빨리 나가라고 엄청 채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심지어 이틀 동안인가 호텔에서 숙박을 했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파면된 이후에 곧바로 이틀 만에 바로 관저를 퇴거를 했고요. 네. 그건 이제 파면당한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혈세를 낭비하면 안 된다라는 뜻을 알고 있고 공감하기 때문에 넌 나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파면되지 않은 대통령인 것처럼 전한길 강사 부르고 윤상현 의원 부르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철우 경북구지사 불러서 그렇다고 해서 뭐 나의 말이 정치적 메시지로 나가지 않게끔 해달라라고 양해를 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정치적 메시지가 나가는 근데 그 장소가 관저라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일단 파면된 대통령으로서 빨리 사저를 찾아가지고 나가고 네. 거기서부터 메시지를 내는 건 그 자유인데 관저에서 네, 지난 전직 대통령한테 네. 빨리 나가라고 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파면되지 않은 대통령인 것처럼 사람들 시켜가지고 뭐 주방장 시켜서 밥도 먹고 네. 이런 걸 한 게 과연 국민들이 온전한 정치적 메시지로 볼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네. 무엇보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정치적 메시지를 낼 수는 있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전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파면됐을 때 수년 동안 당무에 대해서 절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당무가 어떻고 누가 당대표가 됐고 메시지를 일절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홍준표 대표가 출당 조치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바로 납득하고 공감하고 아무 말 메시지 안 냈거든요. 예. 전 그래서 결국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가면서 뭔가 쇄신의 발판을 박근혜 대통령이 마련했다고도 좀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뭔가 충성심 얘기하고 네. 뭔가 전당대회 그러니까 이 대선 후보 출마에 개입하는 것 같은 메시지를 내는 순간 국민의힘이 통합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좀 우려가 되네요. 그 하필 또 그거잖아요. 뭐 물론 이철우 지사였던 해석이긴 한데 배신감을 많이 느낀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예시로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름을 좀 이철우 지사가 얘기를 했어요. 뭐 대통령이 실제로 실명을 거론한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필 이게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한 날에 전해지다 보니까 이건 무슨 의도일까?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날짜까지야 염두에 뒀겠습니까? 이철우 지사가 본인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대통령을 예방한 날이니 그 날에 이런 대화가 오간 것이지. 네.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가 언제 출마하느냐 마느냐 그 전날에 일부러 이런 말을 전해야지 그거는 뭐 좀 너무 나간 예측인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는 네. 근데 이제 배신의 정치라는 굴레가 그래요. 배신했으면 또 그에 따른 책임과 비난과 이런 여러 가지 후폭풍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사실 참 억울한 사람이 유승민 전 의원이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받은 건 그리 많지 않아요. 원래 정치하는 집안이었고 네. 아버지 지역구 계승했고 근데 배신의 정치 한마디 들어서 10년을 고생했잖아요. 지금도 고생하고 있고 네. 경선 나올지도 불투명하고 예. 그에 비해 한동훈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 만들어줬죠. 비대위원장 만들어줬죠. 유승민이 예를 들면 상속을 한 1,000만 원 받았으면 여기는 한 100억짜리 타워팰리스 상속해 준 거예요. 근데 배신당한 거니까 예. 사실은 그 당한 대통령 입장에서나 대통령을 지지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전대 때 윤 대통령을 제일 잘 지킬 후보가 나다라고 해서 뽑았던 당원들이나 네. 지금 그때 저욕했던 분들이 유튜브에 다 저한테 미안하다고 난리예요. 그래요. 이 말이 맞았다. 네. 한동훈이 저렇게 배신할 줄 몰랐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마어마한 배신을 했으면 네. 무슨 말을 해도 충성심 논란이나 배신자 프레임이 따라붙는 건 정치인이 감수해야 되는 거고 예. 오늘도 뭐 때가 되면 윤통에게 연락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네. 그냥 배신자인 거 다 아니까 아싸라게 배신의 길을 가라. 뭘 연락- 이제 와서 연락이냐. 연락도 하지 말아라. 연락해도 안 받을 뭐 거고. 연락해도 받겠습니까? 네, 안 받을 것 같긴 하고. 김진욱 대변인 얘기 듣기 전에 저희가 네. 아까 전한길 강사 얘기가 잠깐 나와서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전한길 강사가 그 언론사라고 전한길 뉴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제 관저를 다녀온 이후에 저렇게 사진까지 올려가지고 단독 보도를 했어요. 전한길 뉴스에서 저희가 가져온 건데 저기는 뭐 관저 앞에 있는 이제 정원인 것 같습니다. 주먹을 꼭 쥐는 사진이라던가 뭐 손을 꼭 잡고 있는 사진 이런 걸 공개를 했는데 이런 메시지를 했다고 해요. 윤 전 대통령이 전한길 강사에게 나는 감옥에 가고 죽어도 상관이 없지만 청년 세대들에게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초년 세대에게는 정말 미안해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지금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만들어 놨고 가장 그
지금 이 순간 고통받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부분들이 청년들이신데 네. 이 청년들에게 미안해하는 감정은 정말 갖긴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더 잘 챙길 수 있었는데 챙기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감정이라면 네. 그거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지금 가장 대표적인 청년들 중에 그 의대생들 있잖아요. 예. 예, 의대생들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20대 초반 대학교 1, 2학년 뭐 요 시기를 지금 1년을 넘게 그냥 생으로 날렸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미안해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미안해하는 것은 그런 뭐 의대생들이나 이런 사람은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 거리 집회에 나왔던 청년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또 우리 지금 연금 개혁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연금 하루에 개혁이 안 되면은 하루에 이자만 수백억씩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연금 개혁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했을 때 마지막에 총선 전에 통과시키자고 21대에서 통과시키자고 했는데 네. 그거 마지막에 그거 안 된다고 통과 못 시키게 막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본인은 계속 앞으로는 앞에서는 청년들을 위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네.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은 본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앞에 청년을 앞세우는 것, 이제 이건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을 세 분께 드리고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내일 오후 5시에 윤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서 원래 살던 곳으로 좀 이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청와대 떠날 때 보면 뭐 청와대가 또 공개된 이제 오픈된 야외 공간이다 보니까 직원들이랑 인사를 하면서 나오고 또 이제 사저 앞에는 친박계 의원들이 도열해 있고 이런 모습이 연출이 좀 됐는데 내일도 윤 전 대통령이 좀 나오면서 뭐 지지자들한테 인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연출될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지지자들이 한남동 관저 앞이나 서초동 사저 앞에 모이겠다고 이미 서로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정치인들이 얼마나 참여할지 그거는 또 민감한 대선 시기라 제가 예측이 잘 안 되는 왠지 부분입니다만 일부 경선 후보들은 가실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뭐 그건 본인들의 판단이고. 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을 이제 맞이하고 배웅하고 이러기 위해서 거리에 나온 시민들에게는 내려서 인사하지 않을까. 구속 취소가 되었을 때 그 서울구치소 앞 또는 한남동 관저 앞에 차에서 내려서 인사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국민들과의 어떤 교류나 소통은 있을 것 같고요. 사저로 가셔서는 뭐 빠른 시일 안에 단독 주택 형태의 새로운 사저를 물색하지 않겠습니까? 그 반려견들, 반려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주택이라 경호가 좀 또 쉽지는 어려움도 않으니까요.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형사재판에도 대응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 정치적 메시지가 저는 구체적으로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중요한 국면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을 주저하시지는 또 않을 것 같아요. 가서도 좀 메시지가 나올 것 같다. 뭐 그게 자주는 아니더라도 예. 굵직굵직한 어떤 승부처나 대목마다 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속 뭐 관저를 떠나는 와중에 지지자들에게 막 내려서 인사하는 모습, 아니 메시지 계속 내고 이런 거는 대선 국면에서 조금 고맙죠. 좋다고 보시는 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내일 뭐 그 앞에 지지자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분들한테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 일반 국민들한테도 인사는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이 취소돼서 나왔을 때처럼 이런 거, 예. 어퍼컷. 미니 어퍼컷 같은 거. 그러니까 예. 어퍼컷까지는 아니지만 뿌띠 어퍼컷? 뭐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이게 어떻게 어퍼컷입니까? 아, 어퍼컷을 이제 그래서- 올리려다 그래서 이제 뿌띠라고 저 뿌띠. 예. 아니, 하여튼 주먹을 줬다. 네. 그냥 주먹을 줬다 정도로 제가 줬다. 불끈 네. 줬다. 줬다. 네, 그 정도 순화해 드릴게요. 진행자보다 더 공정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죄송해요. 모습이 네. 정말 나온다면 네.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또 한 번 실망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저에서 내일이면 8일 차 만에 나오는 겁니다. 네. 그것도 용인하고 참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더 큰 화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예.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이 본인이 정치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다 진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1차적인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는 모습,
필요하다. 그리고 내일 반성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셔야 네. 본인 지지층만 보지 마셔라. 그 지지층이 평생 같이 갈 것 같지만 네. 어느 순간 그분들도 떠난다. 그렇다면 전체 국민 그리고 지금 계속 뭐 20대 대통령이라고 쓰시는데 네. 그 20대 대통령은 어느 한 지지층만을 위한 대통령직위는 아니었다. 네. 전체 국민을 위한 직위였다면 전체 국민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 이런 부분들도 내일은 꼭 좀 표현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긴 최고는 뭐 저는 거기까지 바라지는 않고요. 네. 그렇게 할 분도 아니라고 좀 믿고 네. 사실 지금 많은 대선 후보들이 이철우 지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장사를 하는 것 같아요. 당원표를 이끌어 모으려고 자기 장사하는 것 같은데 이 대선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나마 국민의힘을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는 계기는 내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저에 가면서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말라. 난 이 사저에서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앞으로 자연인으로서 그냥 뭐 재판 받으면서 열심히 살겠다라는 정도로만 그렇게 손절을 해줘야 국민의힘도 더 이상 자기 장사 안 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좀 보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해주기를 좀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이동을 하니까 내일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 시그널 나이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